이제 세도 정치 못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앞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경제까지 하면 딱 시간 맞을 것 같아요. 196페이지 보세요. 196페이지. 자, 196페이지 보시면 가로 이번에 전개과정 여기 볼 겁니다. 자, 전개과정 보시면 순조직건기 써있죠. 순조가 11세로 즉위하자, 자 동그라미 쳐야겠죠. 정순하고가 수렴청정하게 됐다. 어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노론벽파가 다시 전국을 주도한다. 그래서 정조 때 키웠던 시파를 제거하기 일으켰던 게 어제 얘기했던 니은의 신유박기 사건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장룡령을 혁파하고 기존에 원래 5군형 있죠. 기존의 5군형을 정상화한다. 이거 아마 얘기할 겁니다. 훈련도 감도. 자, 그 다음에 D굿 봅니다. 정순왕후가 죽고 수렴청정 기간이 끝나면서 벽파 세력이 다시 퇴주했던 거예요. 근데 누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어제? 저 김조순 안동김 실파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헌종집권기 때는 잠깐 풍양조씨 가문이 득세하기도 했지만, 자 금방 끝나고요. 자 그 다음 철종집권기 때 다시 안동김씨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가문이 정권을 잡았던 시기를 우리가 세도정치 시기라 그럽니다. 자, 밑에 세도정치 4회 구조 볼게요. 자, 가로 1번에 소수의 가문정치라고 써있죠. 자, 동그라미 1번에 소수의 가문 써있고요. 두 번째는, 자, 이 가문은 바로 왕실 외척에 해당하는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력의 기반, 정의품 이상의 고위직만이 영향력이 있었다. 자, 그래서 정의품의 고위직에 해당하는 관리들은 어디서 모였답니까?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어요. 어디서 모여서 권력을 행사했대요? 비변사.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비변사. 됐죠? 자, 밑에 봅니다. 세도정치 패단. 자, 이들은 개혁의 의지나 능력이 부재되었다. 그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세도가들은 도시 귀족의 체질을 지녔고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 막 써있잖아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로 2번에 패단들이 일어납니다. 동그라미 1번에 밑줄 치세요. 왕권이 크게 약화됨. 밑줄 쳐주시고요. 왕권이 크게 약화됨. 됐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자, 세도가들은 정조가 등용했던 제야 세력이나 남인 소론 등의, 자, 선비들을 권력에서 다 배제시킨다. 가로치고 써주세요. 실학자들이에요. 실학자들.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실학자들이란 이런 개혁가들을 전부 다 권력에서 배제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학이라는 사회적인 굉장히 개혁을 추구하는 학문은 거의 18세기까지밖에, 정조 때까지밖에 발전을 못해요. 그 이후에 세도정치 시작되면서 굉장히 제한을 당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고. 자, 한편 이때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인사권은 거의 뭐다? 제대로 된 과거제로 운영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매간매직이 성행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동그라미 쳐주시고 매간매직. 자, 한편 니은 점차 지방 양반들은 배제되고, 자, 지방간과 아전이 여러분 향리입니다. 지방간과 향리들의 지위가 강화돼 버린다. 그래서 세 번째 화살표 봅니다. 세 번째 화살표 봐봐요. 자, 수령이나 아전, 즉 향리들도 모두 그 자리를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들 간에도 불법적인 유착이 발생했다. 그에 대한 대가를 동그라미 치세요. 농민으로부터 계속 보충함으로써 농촌사회가 공궁에 빠지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됐죠? 자, 그리하여, 자, 뭐가 발생하냐? 삼정의 문란이라는 세금제도의 문란이 다시 발생한 거예요. 어제 얘기했던 거. 됐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세요. 한편 자연재해와 기근 질병이 많으면서 농촌사회의 불만은 극에 달한다. 그래서 각종 뭐가 또 발생한다 그랬어요 제가 어제. 밀란 등이 또 발생하는 시기가 19세기라 그랬죠. 이렇게 딱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됐죠? 그리고 철종이 죽고 느가 즉위해요. 고종이 즉위하면서 흥선대원군이 개혁들을 해 나간다고 아마 그것까지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자, 흥선군은 아마 이제 근현대사에서 나오겠죠. 자, 우리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세요. 187페이지 봅니다. 187페이지. 자, 187페이지. 자, 정치체제의 변화. 정치체제 변화 볼게요. 자, 정치구조의 변화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별표 칩니다. 비변사. 비변사. 자, 비변사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자, 우리 원래 여러분 조선 전기까지의 최고기구는 뭐였어요? 의정부였어요. 의정부. 맞죠? 의정부가 육조를 관할하면서 왕과 같이 나라를 이끌어 갔었잖아요. 의정부 체제였었어요. 맞죠? 자, 근데 자, 중종 때, 중종 16세기 중종 때, 자, 삼포해란이란 게 발생했잖아요. 삼포해란. 자, 요것 때문에 국방 문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비변사라는 기구를 임시로 설치했었던 거예요. 의정부가 대처력이 떨어지니까. 중앙으로 이 국방 문제 보고하기가 너무 느려요. 시간 오래 걸리니까 비변사 임시기구를 설치했었습니다. 자, 근데 16세기 후반 명종 때요. 명종 때 또 한 번 분란이 벌어지는 게 뭐였죠?
을묘외변 사건이었죠. 을묘외변 사건. 자, 이 을묘외변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비변사가 정식기구가 됩니다. 상설기구가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국방에 대해서 굉장히 시급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조선시대, 조선사회에서. 자, 거기다가 여러분들 선조 때 16세기 말, 자, 16세기 말 뭐가 터져요? 임진 왜란이라는 큰 전쟁이 발생하죠. 지금 187페이지 봐주시면 돼요. 자, 임진왜란. 그래서 자, 비변사가 바로 무슨 기구가 됐다? 최고기구가 되겠나. 그래서 우리가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라는 기구가 바로 최고기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에 출근하는 관리들이 어디에 출근하는 거예요? 비변사로 출근하는 거예요. 알겠죠? 됐죠? 이거 체크 잘 해주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요겁니다. 자, 이조전랑 기억납니까? 이조전랑. 자, 이조전랑은 두 가지 권한이 있었다고 여러분들 배웠어요. 최초 붕당은 요 자리를 가지고 싸웠었죠? 동서로 분당된 원인. 자, 이조전랑은 무슨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들? 통청권이 있고요. 통청권. 자, 통청권은 바로 조선시대 청료직, 조선시대 아주 중요한 직위 3사에 대한 천거권이에요. 인사권이에요. 그 다음에요, 후임자를 스스로 추천할 수 있는 자천권이 있었죠. 맞죠? 자, 요 자리가 요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가지고 살인들끼리 싸웠기 때문에 최초 동인과 서인으로 이렇게 붕당이 형성되는 배경이 됐던 자리였단 말이야. 이해가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이것도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조선 후기로 갈수록 변질됩니다. 점점 변질돼요. 왜? 여러분 원래 뭐죠? 이조전랑은 정치적 균형을 정립하는 3사를 올바르게 뽑아가지고 나라의 권력과 이제 독점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를 굉장히 균형적으로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게 이조전랑이라는 자리인데, 얘가 이제 조선 후기로 갈수록 변질됐다는 뜻은 무슨 소리예요? 붕당에 뭐가 돼 같았던 거예요? 붕당이 뭐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꼭두각시가 된 거예요. 그치? 각 붕당이 꼭두각시가 된다고요. 전랑이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 어제 배웠어요. 이 이조전랑의 권한을 무슨 왕 때부터 축소시키기 시작해요? 어제 영조 때부터. 그쵸? 영조 때부터 정조 때. 무슨 시기예요? 이때가 탕평책 시기죠. 자, 탕평책 시기 때 뭐 해나가기 시작하죠? 혁파하기 시작하죠. 그치? 자청권과 통청권을 혁파해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됐어요? 여기 끝이야. 여기 통치체제 변화요 2개예요. 2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험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187쪽 봐봐요. 16세기 중종 삼포해랑 계기로 최초 설치했었던 게 비변사다. 이때는 국방 문제에 능통한 재상을 중심으로 연대는 임시기구였다. 근데 밑에 보세요. 16세기 중현 명조 때 을묘해변 때문에 정식기구가 됐고, 이후 임진왜란 계기로 국방 문제가 시급해지고 의정부의 능력이 떨어져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어 최고기구가 되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전현직 정승들이나 공조 제외 별표치세요. 자, 공조는 왜 참여를 안 했을까요? 공조판서는, 공조의 장은요, 따로 취급합니다. 굉장히 이거는 나라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이 부서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비변사에 포함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5조 판서, 공조 제한 5조의 판서와 참판은 여러분 뭘까요? 차관이에요. 차관. 판서가 장이고, 그 다음에 군영대장, 그 다음에 홍문관 관원, 강화 유수 등 국가의 중요 관원들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원래는 국방 문제만 담당인데 뭐까지 담당한대요? 이 비변사에서 외교, 내정까지 모두 다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넘깁니다. 자, 결과 볼게요. 자, 기억 볼게요. 자, 비변사가 강해지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밑줄 칠게요. 의정부와 육조가 중심이었던 의정부 체제가 무너졌다. 맞죠? 비변사 때문에. 니은 별표 칩니다. 19세기 세조정치 시기에 세도가들의 권력 기반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거 혁파시켜버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비변사의 논의를 일기체로 기록한 비변사 등록 동그라미 치세요. 이 비변사 등록은 나중에 실록의 자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록의 자료로 사용한다. 그걸 사초라 그래요. 사초. 실록의 자료로 이용되기도 하는 게 비변사 등록. 됐죠? 자, 언론 3사의 기능과 전랑의 기능 변질.
자, 각 북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했다. 그 자청권 보세요. 자의적으로 인사권이나 후임자 추천권을 행사하면서 자기 세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건 아니에요. 그치? 처음에는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아주 좋은 자리였단 말이야. 근데 이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어제 얘기했죠. 변질돼 가면서, 그쵸? 3, 4의 언론 기능과 전랑에 관한은 변질돼 가면서 영조와 정조 때 탕평 정치를 거치며 혁파되었다. 꼭 기억해 주십니다. 알겠죠? 요거 지금 쓴 거 있죠?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이 부분 쭉 알아두시면 돼요. 두 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밑에 군사제도의 변화 봅니다. 여러분들 군사제도. 자, 요거 하면 이제 경제 파트로, 뒤에 부분 하고 경제 파트로 넘어갈 거예요. 자, 군사제도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잘 보세요. 칠판 봅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우리 원래 조선 초기 15세기 때 세조 때 여러분들, 세조 때 무슨 법 실시하죠? 보법 실시했었죠. 그래서 16세에서 60세 이하의 성인 남자들 대상으로, 자, 정병 혹은 정병을 보조하는 뭘로 편성해요? 보인으로 편성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정병들을 데리고 뭘 만듭니까? 중앙군, 그 다음에 지방군을 만들죠. 자, 중앙군 뭐였어요? 중앙군 5위였었죠. 세조 때 5위. 그 다음에 지방군은 무슨 체제예요? 각 지방을 관으로 묶죠. 그치? 진관 체제. 됐죠? 자, 5위의 핵심 부대는, 5위에는 이제 구성원이 여러분들 갑사도 있고요. 자, 특수병, 고급 특수군. 이건 왕족과 고관의 자제들이에요. 노는 부대예요. 노는 부대. 자, 여기는 정병. 자, 여러분 정병이 여러분 의무병이다. 의무병. 숫자가 뭐가 제일 많겠어요? 중앙군에. 이게 제일 많아요. 오케이? 갑사는 이 정병을 지휘하는 하급 지휘관이라 보시면 돼요. 됐죠? 자, 진관체제도 당연히 무슨 병으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농민의무병으로 돼 있겠죠. 그쵸? 농민의무병. 진관체제 기억나요? 응? 진관체제 이거죠? A, B, C 이 세 마을이 만약에 붙어 있으면 이거를 뭘로 해요? 하나로 묶죠? 그래서 A, B, C 안에 있는 농민들이 여기를 지들 고향을 지키는 체제예요. 알겠죠? 향토방이에요. 향토방이군. 됐나요? 이게 진관체제잖아. 자, 그리고 별도 여러분들, 별도로, 자, 지방에는, 자, 농민 빼고 나머지들 있죠. 농민 빼고 나머지 양반하고 뭐 학생하고 이 노비들 있죠. 얘네들 다 예비군 뭘로 편제했어요? 그치? 전시 때만 동원되는 잡색군으로 편제하기도 했었죠. 자, 이런 게 있었어요. 예비군. 자, 이제 여러분 이게 초기였으니까, 전기였으니까 잘 보시고. 자, 이제 후기로 이제 점점 들어갈 거예요. 자, 봅니다. 자, 16세기로 접어들면서, 자, 여러분 16세기 하면 뭐가 문란해져요? 수치제도가 문란해져요. 수치제도가 문란해져. 그래서 농촌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농촌이 무너지죠. 그치? 농촌이 무너지니까 누가 튀어요? 농촌에서 농민들이 튈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진관체제가 점점점 어떻게 돼? 흔들리는 거야. 체제는 체제인데 이 안에 농민들이 빠져나가니까 어때요? 실제로 이 안에 농민군이 별로 없는 거지. 쳐들어오면 끝장나는 체제인 거예요. 이해가요? 자, 그리고 중앙군도 점점 어때요? 농민 의무병이 빠져나가니까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겠죠. 그러니까 16세기 접어들면서 농촌이 파괴되면서, 자, 중앙군 지방군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됐어요. 자, 그때 한편 여러분 명종 때, 지방군부터 봅시다. 명종 때 일본 놈들이 쳐들어온 거 아까 뭐 했어요? 저기 있는 거 을미해변이 있었죠. 자, 을미해변을 겪어서, 자,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여러분 진관들이 다 무너져요. 자, 여러분 16세기 때 왕이잖아요. 그죠? 자, 무너집니다. 그래서 급하게 바꾼 체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재승방약 체제잖아요. 재승방약 체제. 됐죠? 그쵸? 재승방약 체제잖아. 재승방약 체제는 뭡니까? 중앙에서 요충지를 하나 딱 설정하고요. 그나마 남은 부대들을 그곳에 다 한 방에 모으는 전법이죠?
맞죠? 이게 재승방약이죠. 근데 저 재승방약 단점이 뭐라 그랬어요? 그곳이 무너지면 뒤에는 후방부대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오케이? 자, 재승방약 체제로 급히 개편하였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선조 때 16세기 말, 자, 선조 때 무슨 전쟁 겪어요? 임진왜란 겪었잖아요. 임진왜란 겪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재승방약 체제 어떻게 돼요? 깨지죠. 깨지죠. 이 대표적인 전투가 뭐라 그랬죠? 충주성 전투라 그랬죠. 신립장군의 충주성 전투. 자, 여기 무너지니까 뒤에 후방에 부대가 없어. 그래서 일본군이 한양간으로 엄청 빠르게 북상하죠. 평양까지 뺏어버리고. 알고 계시고. 자, 한편 우리 중앙군은 어떻게 될까요? 16세기 때 당연히 무너지다가 임진왜란 때도 당연히 무너져 버리죠. 완전 깨져버립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 가면서 여러분들 어쨌든 중앙군 지방군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후기 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새롭게 뭐 해야겠어요? 편제를 시작해야지. 새롭게. 자,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중앙군은 오군영이란 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군영. 그리고 지방군은 다시 어떻게 될까요? 다시 진관체제를 복구하기 시작해요. 진관체제를 다시 복구하기 시작해요. 자, 그럼 우리 중앙군부터 볼게요. 자, 오군영은, 자, 기존에 여러분들 잘 봐요. 오이가 무너진 이유는 오이 구성원에 누가 제일 많기 때문이에요? 의무병이 많기 때문이었어. 그러면 농촌이 무너지면 의무병도 무너지니까 당연히 군대는 운영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거 교훈이 있기 때문에 오군영은 100% 무슨 군인 체제로 가는 거예요? 직업군인 체제로 가는 거예요. 모병제로.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직업군인 체제로 가는 거야. 그 최초 뭐부터 시작했냐? 훈련도감부터 만든 거예요. 훈련도감. 그래서 나중에 숙종 때 금이영에 이르기까지 자 5개의 부대를 만든 게 오군영입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직업군인 체제예요. 직업군인 체제. 자, 그럼 여러분들 농민 의무병들, 원래 농민 의무병들이 있었죠. 맞지? 얘들은 이제 군대 안 가죠. 대신 얘네들한테 뭘 걷겠어요? 물론 이전부터 걷기 시작했지만 뭘 걷어가지고 얘네들을 고용하겠어? 군포. 그쵸? 군포를 거둔 거지. 그래서 이 군포를 걷어가지고 뭐 한 거예요? 쟤들 이제 의무병을 뽑은 거야. 의무병이래. 직업군인들을 뽑은 거예요. 고용한 거예요. 이해가요? 오케이? 여기 다 이해 가셨지? 자, 그 다음에 자 지방군 봅시다. 자, 진관체제 복구해서 여러분들 새로운 법을 적용한다. 그게 바로 소고법이에요. 소고군 체제. 자, 지방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봐봐요. 왜 진관이 이전에 무너졌어요? 농촌이 무너지니까 의무병도 무너지죠. 오케이. 진관은 진관인데 농민만 집어넣으면 안 되겠구나. 이 말에 있는 놈들 싹 다 집어넣어야겠구나. 그쵸? 그래서 여기에 소속되는 거는 양반부터 노비까지 싹 다 집어넣는 거야. 양반, 농민, 노비 전부 다요. 원래는 양반, 노비는 안 들어갔었잖아요. 맞지? 자, 근데 분명 잘 봐요. 양반하고 노비하고 원래는 의무가 아니었죠? 대상이 아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고군은요, 조선 후기 진관의 소고군은 상설군이 아니에요. 무슨 군일까요? 예비군이에요. 예비군이야. 응? 평상시 좀 훈련 받다가 거의 전시 때 잘 동원되는 군대예요. 상설군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구는 소속되기를 회피했을까요? 실제로 양반은 이를 회피해요. 양반은 이를 회피해. 소고군에 소속되는 걸 많이 회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소고군은 누구와 누구만 구성되어 있었을까요? 농민과 노비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럼 조선 전기 때 예비군 잡새꾼은 어떻게 됐겠어요? 후기 때 없어지는 거지. 없어졌어요. 오케이? 없는 거예요. 후기 때는요.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잘 봐요. 잘 봐. 요 농민 중에 만약에 부를 축적한 일부 농민들은 그치? 무슨 직을 사가지고 이거 회피하고 싶겠어요? 양반지. 그치? 마침 여러분 임진왜란 이후에 정부가 발행한 게 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배웠잖아. 공명첩 있지 않았어요? 그치? 요거 사면 뭐합니까? 양반직 살 수 있었죠?
그치? 그래서 돈 많은 농민은 공명첩 사서 양반직 삼으로써 소고군을 회피하려 했단 말이야. 그러면 조선 후기로 갈수록 지방군은 국방력이 점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약해져요. 조선 후기의 실질적인 국방력을 담당한 거는 중앙군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래서 조금 더 오버하면 이건 쓰지 마요. 지금 쓰는 거는 조금 오버하면, 그래서 18세기 때 여러분 실학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실학자 일부 3명이 뭘 주장한지 알아요? 유형원이라는 사람이나, 이제 쓰지 마세요. 이익이라는 사람이나, 여러분 알고 있는 정약용이라는 인물 있죠? 이 사람은 전부 다, 세 사람은 무슨 제도를 주장하냐면, 다음 주 배울 거예요. 토지제도를 주장해. 토지제도. 자꾸 농민들이 공명첩을 사서 양반 대열을 끼므로써 지방군이 약해지니까 이거 문제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이전에 토지제도로 돌아가서 다시 자영농을 육성해주자. 그래서 얘네들 데리고 다시 무슨 체제로 돌아가자? 의무병 체제로 다시 돌아가자. 기존의 이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기존에 이대로 돌아가려면, 맞죠? 지금 뭐 해야 돼요? 땅 없는 농민들에게 싹 땅을 다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해 가세요? 다시 그렇게 돌아가자는 거지. 자, 이게 조금 오버하는 거예요. 뭐 굳이 여기까지는 아직은 모르셔도 돼요. 아직은 어차피 또 해줄 거니까. 자, 아무튼 여기까지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된다. 됐죠? 자, 요거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오늘 조선 후기예요. 자, 봅시다. 책 봐보세요. 또 한번 찍어줄게요. 자, 188페이지 군사제도의 변화의 중앙군 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대외관계와 국내 정세의 변화에 따라, 자, 필요할 때 동그라미 세요. 임기응변식으로 설치한 게 오군형이래요. 임기응변식. 자, 여러분, 임기응변식이란 게 무슨 뜻일까? 각각 필요할 때 따로따로 설치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이제 종합계획적으로 설치된 게 아니고요. 자, 하지만 두 번째 쪽 미주칩니다. 한편 서인의 사병적 성격을 띠기도 했었다. 대체로 이 오군형은 서인 정권이 많이 장악했다. 그런 약간 한계점이 있고요. 자, 하나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니은의 훈련도감 별표칩니다.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시험에는요. 훈련도감. 자, 선조 때죠. 임진왜란 중 설치되었으며 신분제 동요나 부역제 해인 등으로, 부역제 해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부역제 해이 동그라미. 자, 부역제 해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의무병 동원이 잘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의무병 동원이 잘 안 돼서, 자, 용병제, 즉 직업군인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삼수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수, 사수, 살수.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포수부대예요. 포수부대. 우리가 임진왜란한테 일본에게 밀린 이유도 포수부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포수가 없어서. 그래서 포수, 사수, 살수로 구성되면 직업군인의 성격을 지녔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직업군인의 성격. 그래서 일정한 급료를 받았죠. 군포를 받거나 동그라미 세요. 삼수미세. 삼수미세. 삼수미세라 그래가지고 또 여러분 별도로 거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삼수미세는 반드시 언제 거둔 세금이야? 조선 후기 때 거둔 세금이야. 알겠죠? 그죠? 삼수미세를 거뒀다. 자, 그 다음에 총융청, 수어청, 어영청. 자, 총융청, 수어청 묶습니다. 여러분, 총융청, 수어청 묶어주세요. 디귿리을 묶습니다. 디귿리을. 자, 총융청은 어디를 담당한대요? 북한산성 동그라미 세요. 북한산성 두 번째. 이거 외우시면 돼. 그 다음에 수어청은요, 남한산성 써있을 거예요. 남한산성. 요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두 개는. 자, 그리고 왕이 다르죠? 그쵸? 그래서 임기응변이에요. 왕이 다 다르잖아요. 설치 시기가. 그 다음에 미음, 어영청 별표치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어영청은 두 번째 봐보세요. 효종의 북벌운동 전개 시에 오군형의 중앙군으로 편성되면서 기능이 강화됐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효종 때 북벌론 있었죠? 그때 서인하고 효종이 같이 북벌군 키웠다 그랬죠? 그게 이 어영청이에요. 이 어영청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벌과 관련된 부대를 고르시오 하면 어영청이. 알겠죠? 그러니까 별표. 알겠죠? 자,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방비하려고 만든 거예요. 알겠죠? 어영청은 북벌론과 관련된 부대예요. 자, 마지막에 금이형, 비읍 금이형. 이거는 주로 기병으로 구성돼서 밑줄 칩니다. 궁궐 수비와 왕권 강화에 기여했다. 이건 숙종이죠. 숙종. 그래서 선조 때부터 숙종 때 이르러 이 5개 부대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5부대 공통점 뭐라고요? 의무병이 아니고 직업군인 체제라는 점 잘 기억만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밑에 들어갑니다. 지방군 볼게요.
자, 재승방약 체제부터 볼게요. 조선 초기의 진관 체제는 자 16세기 후반에 개편하게 된다. 뭘로? 니은으로요. 재승방약 체제란 유사시에 필요한 방어 지역에 각 지역의 병력 집결, 중앙에서 파견되는 장수가 지휘한 체제를 말한다. 하지만 밑에 화살표 써있죠. 임진왜란 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바로 이 사건. 충주성 전투. 그죠? 자, 충주성 전투에서 무너짐으로써 자 다시 진관을 복구하고 새로운 소고법 동그라미칩니다. 소고법을 도입하였다. 자, 밑에 소국은 나왔습니다. 소국은 나왔어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양천 혼성군이다. 즉 양반부터 노비까지 모두 편제하여 운영하였다. 근데 실제로 양반은 회피하였다. 꼭 알아두시고 실제로 양반은 이걸 회피하였다. 그리하여 밑에 보세요. 이것 때문에 신분제 동해의 원인이 되기도 했대요. 가로치고 이렇게 씁니다. 뭐라고 써야겠어요? 농민이 양반직을 매입하여 그쵸? 군역을 회피하려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뜻이죠. 농민이 양반직을 매입하여 소고군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보였다. 뭐 소고군을 회피하려 하였다. 뭐 계기가 되었다. 알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는 여러분 양반직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무지막지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응? 그러지 않을까요? 나 같아도 그러겠다. 그죠? 그 다음 니은에 보십니다. 디귿 보세요. 디귿. 자, 이들은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적이 침입해오면 전투에 동원된다. 무슨 군이에요? 예비군 써주시면 되겠죠. 예비군 성격을 지닌다. 자, 그러면 기존의 예비군이었던 잡새군 어떻게 됐다 여러분? 없어졌다. 알겠죠? 없어졌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조선 후기 때 잡새군이 나오면 안 되니까. 됐습니까? 끝. 자, 그래서 정치체제 끝났어요. 자, 쭉쭉쭉쭉 넘깁니다. 넘겨서 198쪽 볼게요. 198, 199 하고 좀 휴식하겠습니다. 자, 198 보니까 뭐 나옵니까? 배해관계 변화. 여러분 조선 후기는 이제 어느 나라랑 봐야 돼요? 우리가 명이랑 보는 게 아니죠. 청이랑 보는 거죠. 청. 그치? 그리고 또 어느 나라 봐야 돼요? 일본.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죠? 오케이. 자, 198쪽 봅시다. 자, 대청외교 볼게요. 가로 1번 보세요. 17세기 호란 후, 자, 여러분 여기 호란은 여러분 병자호란이에요. 병자호란. 우리가 이제 청에게 패배한 이유예요. 자, 성리학적 명분론상은 우리나라는 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대요? 북벌이었죠? 대체로 북벌입니다. 특히 무슨 항부 때부터예요? 효종. 그죠? 써줘야겠죠? 효종. 자, 밑에 화살표 봐봐요. 북벌론의 영향, 국방력 강화에 기여했지만 동그라미칩니다. 정권 유지의 수단이 되기도 했대요. 어떤 당파예요? 서인 써주시고요. 서인. 대체로 서인 정권이 이제 장악을 했었죠. 자, 현실상은 뭐예요? 표면상이죠. 이때는 우리가 청나라의 신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4대 관계를 맺고 사신을 왕래하고 교육을 실시했다. 정기적으로 조공도 바치고요. 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청의 신하가 되었죠. 그러니까 성리학적 명분론상은 내심이에요. 내심. 몰래. 그리고 현실상으로는 우리가 4대할 수밖에 없었다. 오케이? 자, 근데 가로 2번 보세요. 17세기 말에부터 18세기 때 북학론이란 게 대두됐대요. 동그라미 치세요. 북학론. 자, 그러면 잘 봅니다. 야,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자, 어려운 거예요.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세요. 잘 들읍니다. 자, 북학론 밑에다 쓰는 거예요. 다음 주에 문화사 하면서 또 해주긴 할 텐데 지금 잘 들어놓으세요.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지금 17세기 말해서 18세기죠. 그쵸? 정확히 말하면 18세기예요. 자, 여러분 어제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렸던 거 기억나요? 이 노론이 있었죠. 대체로 노론은 어떤 애들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강경파, 그죠? 강경파. 이 정치적으로는 강경파고요. 문화적으로는 어떤 놈들이냐면 성리학쟁이에요. 성리학을 절대적으로 종교처럼 믿는 애들이 노론이에요. 이해가요? 근데 18세기 때 노론에서 젊은 애들이 빠져나와요. 다시 대체로 노론은 뭐라고요? 성리학 절대적으로 믿는 애들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북벌론을 고수하는 놈들이야. 하지만 18세기쯤 가면 빠져나온다고, 어떤 애들이. 알겠어요? 자, 그러면 원래 노론의 생각부터 봅시다. 자, 노론의 생각은 본래 호론입니다. 호론이라는 애들이 생각이에요. 호론. 이거 어차피 다 해줄 테니까 그대로 잘 들어봐요. 자, 호론은 충청도 지방의
충청도 지방의 노론에 해당하는 애들 우리가 호론이라 그래요. 충청도 지방의 노론 가문에 해당하는 거를 호론이라 그래요. 자, 이 호론 애들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사냐면, 자, 요런 생각을 견지하고 삽니다. 잘 들으세요. 인물성 이론이라는 사상을 항상 견지해요. 인물성 이론. 자, 인물성 이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인간과 그다음에 짐승 혹은 사물 혹은 짐승은 절대 같지 않다. 다를 이자예요. 같지 않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죠? 자, 여기서 인간은 뭘 뜻하냐? 바로 명나라 중화, 그 다음에 명을 계승한 소중화, 우리나라죠. 조선이죠. 조선. 자, 명나라와 조선과, 자, 짐승은 같지 않다. 아, 짐승이 누구냐면 바로 청나라 혹은 타민족입니다. 서양민족. 잘 들으세요. 즉, 대체로 노론은 저 호론처럼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우리하고 명과 그 다음에 청나라하고 청나라 포함한 서양민족 다른 민족하고 절대 뭐한다? 합쳐질 수가 없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중화와 소중화만이, 명과 이 조선만이 세계의 중심이고 나머지 민족들은 뭐라는 거예요? 다 짐승이다, 오랑캐다 이렇게 본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성리학을 절대적으로 믿는 애들의 고집적인 거예요. 됐죠? 자, 그러니까 이 인물성 이론은 결국 무슨 사상으로 연결되냐면요, 척사사상으로 연결돼요. 척사사상. 무슨 뜻이에요? 성리학 이외의 다른 사상은 뭐 하는 거예요? 다 배척하는 사상을 말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노론은 대체로 성리학 절대적이다, 종교적으로 믿는 애들이라고 그랬죠. 됐죠? 자, 근데 18세기 때 이 호론 내부에서 빠져나오는 거야, 젊은 애들이. 그래서 집결된 게 여러분 낙론이에요. 낙론. 오케이? 자, 그럼 낙론은 어떤 애들이냐? 노론이었는데 주로 서울과 경기지방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부 노론 애들이 빠져나온 거예요. 저 노론 사이에서. 그래서 낙론으로 집결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에 따지죠. 아닙니다. 우리는 인물성 동론을 견지합니다. 따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서인 중에 무서운 놈 누구라 그랬죠? 숙종에게 반대하다가 사약 먹은 사람 누구였어요? 송시열. 그치? 자, 송시열은 그러니까 호론을 이끄는 당수였었어요. 한마디로 송시열에게 대항하는 거야. 이 시기 때 여러분 송시열은 죽었어요. 근데 송시열의 제자들이죠. 직속 제자들. 따진 애들이 등장한 거예요. 인물성 동론. 자, 그럼 반대입니다. 뭡니까? 인간과 이거는 뭐한다? 같다. 똑같은 뭐다?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민족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므로 얘네들의 문화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없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치? 단 무슨 목적을 위해서? 조선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받아들이자는 입장이에요. 그죠? 고리타분하지 않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척사파가 아니고 무슨 파일까요? 받아들이자 개화파죠. 그래서 걔들을 뭐라 할까요? 북학론 사상이라 그래요. 여기서 북은 무슨 나라를 의미해요? 그치, 청. 그리고 청나라에 들어온 서양 문물 포함이에요.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가로 이번에 북학론의 대두는 바로 노론 내부에서 뭐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노론 내부에서 이런 분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노론 일부 낙론이라는 애들이 주장한 거예요. 이해가요? 조심하셔야 돼. 이 북학론은 모든 노론이 한 게 아니죠. 낙론들이 한 겁니다. 낙론들을. 이걸 무슨 논쟁이라 하냐? 호락 논쟁이라 그래요. 써주세요. 호락 논쟁. 북학론 밑에다가 호락 논쟁 딱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호락 논쟁 결과 낙론 무리들이 바로 북학 사상을 주장한다. 이게 두 글자로 무슨 사상이라는지 아세요? 실학자예요. 실학. 이게 실학 사상이에요. 알겠죠? 이게 실학 사상이야. 정조가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을 많이 등용한 거야. 알겠죠? 그러면 정조가 중용했던 시파에 얘네들이 좀 들어가 있던 거죠. 그죠? 벽파는요 주로 얘들인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봐봐 써있잖아요. 북학론의 대두. 청은 서양 문물을 수용해서 문화국가로 변모하고 있었고, 밑에 영향 보세요. 박재가나 박지원 같은 북학파 실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자, 뭐합니까? 디귿봅니다. 청을 배척하지만 말고 부국강병을 위해서 이런 것을 배우자 라고 주장했던 게 뭐다? 북학사상이라고요. 북학론자라고요. 그럼 여러분 박재간 박지원은
호론 출신이에요? 낙론 출신이에요? 박지원, 박재가 낙론 출신이죠. 됐어요? 됐죠? 대표적인 낙론 출신이 박지원입니다. 알겠죠? 자, 요거는 아마 우리 문화사에서 다음 주에 또 한번 해줄게요. 일단 알고만 계시고. 자,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면 청과의 국경 문제가 나오죠, 여러분. 청과의 국경 문제. 자, 요것도 한번 봅시다. 자, 요것도 제가 좀 정리를 해줄게요. 잘 들으세요. 자, 봅니다. 자, 18세기 숙종 때요. 자, 청나라하고 조선 간에 국경 분쟁이 벌어집니다. 국경 분쟁이 벌어져요. 자, 왜 국경 분쟁이 벌어졌냐? 자, 우리나라 사람이 자꾸 이쪽을 건너가서 뭐합니까? 먹고 살라고 이주하는 거야. 응? 이쪽 가서 작물을 캐거나 아니면 뭐합니까? 가서 사냥하고, 그죠? 청나라 사람하고 부딪히면 막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청나라는 무슨 족이에요? 원래 여기 살고 있던 한족이에요? 여기 살고 있었던 여진족이에요? 여진족이었죠. 그러니까 넘어오지 말라고 여기를 서격화한 거야. 근데 이전부터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로 이주해서 막 개척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소유권 분쟁이 벌어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청해 관리하고 우리나라의 관리가 자, 이 부근 땅을 답사해서 자, 바로 백두산에 뭘 세우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웁니다. 백두산 정계비. 알겠죠? 자, 백두산 정계비 이렇게 써 있어요. 청과 조선의 경계는 자, 서쪽으로는 압록강과 여기 말하죠. 그죠? 그리고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 토문강이 문제인 거예요, 나중에. 대체 토문강이 어딜까? 아무튼 이 시대 때는 뭔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 시대 때 이거를 경계로 하고 분쟁이 약간 없었습니다. 근데 19세기 고종 때 또 한 번 문제가 터진 거다. 왜요? 바로 토문강 때문에 다시 한번 벌어진 거예요, 분쟁이. 대체 토문강이 어디였냐? 요거 해석 차이 가지고 여러분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응? 자, 토문강. 우리 조선의 입장부터 봅시다. 우리 조선의 입장에서 지금 여기 이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여기에 안전하게 살게 하려면 토문강을 어디로 마련하겠어요? 여기 있는 강으로 하면 좋겠죠. 그치? 그러면 이렇게 우리 땅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 강이 무슨 강이냐면 여러분 옛날 부여 배웠었죠? 부여 초기과. 그때 흐르는 강이 송화강이에요. 송화강. 자, 송화강이라고 우리나라는 주장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반면 청은 뭐라고 주장했겠어요? 이 땅을 지네 땅으로 가져가려면 무슨 강이라고 해야겠어요? 여기 흐르는 강이 뭐예요? 백두산 동쪽으로 흐르는 강, 두만강. 그쵸? 자, 청나라는 두만강이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이제 분쟁을 했던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자, 근데 자, 이 분쟁이 왜 끝나냐? 근현대사에서 나옵니다.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해요. 한반도 안에서 청일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이때 누가 이겼을까요? 일본이 승리한단 말이에요. 일본이 승리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분쟁이 어떻게 돼요? 소강돼요. 오케이? 이 분쟁이 자연스럽게 소강돼요. 청나라가 깨갱하고 넘어갔잖아. 그래서 분쟁이 소강된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 요번 이제 지방직 7급에 딱 정답이 나왔어요. 바로 19세기 20세기 대한제국 때 자, 바로 이범윤이란 사람을요. 이범윤이라는 관리를 어디로 편입시키냐? 자, 함경도에 보내고요. 함경도를 보내고 자, 함경도에 간도를 편입시켰다. 무슨 소리예요? 여기가 간도예요. 정확히 말해서 이 땅이 간도라 그래요, 여러분. 북간도라 그래요. 북간도. 그래서 이 함경도에 여러분 간도를 있죠. 여기 밑에가 바로 함경도죠. 함경도에 이 땅을 편입시킨 거예요. 행정구역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누구 파견한 거예요? 이범이라는 사람을 파견한 거예요. 지방간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20세기 대한제국 때 이 땅은 간도 땅은 우리 땅이었다는 거야. 됐죠? 관리를 파견했다는 것 자체가. 자, 그럼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슨 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청일전쟁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야. 자, 요때까지 딱 우리 땅입니다. 근데 또 문제가 터져요. 문제가 터졌으니까 지금 우리 땅이 아니겠죠? 그치?
자, 바로 1904년에 뭐가 터지냐면 러일 전쟁이 터져요. 또 한반도에서. 한반도 아니고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러일 전쟁이 터졌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가 이겼냐? 이건 근현대사에서 여러분들이 배웁니다. 일본이 승리합니다. 일본이 승리해요. 그리고 1905년에 조선과 일본 간에 뭘 맺냐?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야, 여러분. 을사조약이란 걸 맺어요. 정식 명칭은 을사늑약인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을사조약이란 걸 맺습니다. 자, 을사조약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가 뺏겨질까요? 외교권이 없어집니다. 외교권. 다른 나라 외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일본 놈들이 만주 땅에 탄광 채굴권하고요, 여기다가 철도를 지어가지고 우린 한반도 쪽으로 각종 탄광 물자들 있죠, 이런 걸 수송하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주에 대한 각종 물자에 대한 이권을 얻기 위해서 자, 청나라하고 협상에 들어갑니다. 협상. 그래서 여러분들 1909년 청과 일본 간에 뭐가 맺어지냐? 간도 협약이 맺습니다. 바로 청과 일본 간에 간도 협약을 맺어요. 바로 뭡니까? 일본이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청나라에게 뭘 넘긴 거예요? 우리가 이범윤을 보내서 관리했던 북간도 땅을 청나라에게 넘겨버린 거야. 그럼 여러분, 간도 협약은 우리가 뭘 뺏겼기 때문에, 외교권을 그 전에 뺏겼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놈들이 맺을 수 있었던 조약이죠. 그죠?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중국과의 문제가 터질 수도 있는 협약이에요. 왜? 사실상 을사조약이 아니고 원래는 늑약이거든요. 우리가 힘이 약해서 말을 못하는 거지. 늑약이 뭐예요? 강제로 체결했을 때를 늑약이라 그래요. 여러분, 요 을사조약은 고종이 직접 사인한 적이 없어요. 누가 사인했을까요? 을사오적이라는 이완용 알죠? 7파 이완용이 사인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잘 봐요. 을사조약이 불법성이라는 게 국제사회에 완벽히 공인이 됐어요. 그럼 뭐도 불법인 거예요? 그 밑에 간도 협약도 불법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중국과 뭐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외교 분쟁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치? 간도 땅을 우리 땅으로 할 수 있겠죠. 난 영원히 못할 거로 봐요, 솔직히. 말도 안 돼. 그쵸? 일단 일본 자체가 지들이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되고, 더불어 중국과의 문제도 풀어야 되고, 거의 말이 안 된다 봅니다. 제가 보기에도. 한국이 힘이 약하니까.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북간도 땅이 없어진 거예요. 원래는 저 간도는 우리 땅이었습니다. 알겠죠? 이건 시험 많이 나왔어요. 일단은 순경 문제에서는, 최근 순경 문제에서는 요게 나왔어요. 요거하고 바꿔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두만강, 청은 송화강이라 했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틀린 걸 고르시오. 틀린 사람 좀 이상한 사람. 매국노 아니에요? 이거 왜 틀려? 그쵸?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응? 오히려 이런 데서 틀려줘야지. 그치? 이범윤 이런 거 외우기 좀 힘들잖아요. 이게 요번 지방직 7급 답이에요. 지방직 7급 답. 이범윤은 간도에 파견한 거지 울릉도에 파견한 게 아니거든. 근데 울릉도에 파견했다고 이 사람을 써놨어요. 그게 틀린 거예요. 아무튼 됐죠? 자, 여러분들 계리직 한국사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특히 10년도 문제 보면 7급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한 2개 더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암기 많이 해야 돼요. 열심히 해주셔야 돼. 만만케 보시면 안 돼, 절대로. 그래서 간도와 여러분, 간도 문제는 이렇게 18세기 아까 숙종 백두산 정기비부터 저기 1909년 간도 협약 때까지 쫙 요거 지금 써놓은 거 있죠? 이거 쫙 다 알아야 됩니다. 됐죠? 그게 바로 이제 쭉 써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199쪽에 맨 위에 여러분 간도 협약 써 있죠? 간도 협약 써 있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요거는 그냥 책으로 좀 볼게요. 자, 대1 외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이 정권이 바뀌어요. 그치? 저 전쟁 일으킨 일본 놈이 누구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죽죠? 자, 죽고, 자, 2인자였던 도쿠가가 쿠데타 일으켜서 도쿠가 정권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게 뭐라 하겠어요? 야, 교역하자. 우린 정권 바뀌었다. 그래서 이때 광해군도 알겠다 이렇게 승인하게 돼요. 그래서 광해군 때 일본과 뭘 맺었대요? 가로 1번에 별표 칩니다. 기유약조를 맺었대요. 기유약조. 써있죠? 도쿠가 막부, 새로운 막부는 자국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우리나라와 교역을 하기 위해 국교 제기를 요청하였다. 자, 한편 조선 입장에서도 일단 일본에 잡혀있는 누가 이제 빨리 데리고 와야 돼요. 전쟁포로. 그지? 약 7,000명 정도의 전쟁포로를 데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유정
그렇죠. 승려를 파견하여 일본과 조약을 맺고 약 7,000명의 포로를 송환하게 된다. 자, 그리하여 광해군 때 기후약조를 맺어 부산포에 동그라미 세요. 부산에 외관을 설치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섭을 허용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의 정기적으로 일본의 뭐 막 딱 시간을 정한 건 아니지만 대체로 정기적으로 자, 통신사라는 걸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그림 보세요. 이게 통신사예요. 일본에 가는 사절단입니다. 그럼 사절단. 자, 누가 요청한 거예요? 일본이 요청해서 우리가 보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조선의 선진 문화를 수용하고 에도 막부의 쇼군이 교체될 때마다 새 막부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사절 파견을 일본이 우리에게 요청한 겁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요청한 거예요. 잘 알아둬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화살표 밑줄칩니다. 일본에서는 통신사에 대해 예의를 갖춰 대우하였고, 통신사는 외교사절단이나 사신단이나 혹은 조선의 이 문물을 전파하는 문화사절단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꼭 알아두세요. 이 문구 알아두세요. 시험 잘 나오는 문구입니다. 됐죠?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는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 때부터 정상화되었다.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울릉도와 독도 보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정치 끝냅니다. 자, 울릉도와 독도 삼국시대 우리의 영토였다. 자, 삼국사기 때 무슨 왕 때부터일까요? 제가 왕우동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써주세요. 신라 지증왕 시절이죠? 그치? 자, 신라 지증왕 때 신라 장군 이사부에 의해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영토로 편입됐었습니다. 이때가 최초예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밑에 제가 다음 주에 주는 테스트지 있어요. 테스트지에는 여러분들 울릉도와 독도와 된 우리나라 문헌들 있죠? 쫙 다 전부 다 정리해놨어요. 그것만 외우시면 돼. 알겠죠? 일단 거기다 그냥 요것만 써주세요. 세종실록 지리지. 조선시대 때 세종실록 지리지. 그 다음에 여러분 성종 때 동국여지승남이란 지리지 있었죠. 동국여지승남이라는 지리지. 성종이죠. 그 다음에 이 동국여지승남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중종 때 좀 개편해요. 그게 신증 동국여지승남이에요. 신증 동국여지승남. 이게 이제 동국여지승남을 조금 축약한 겁니다. 중종 때. 16세기 중종 때요. 됐어요? 자, 근데 신증 동국여지승남에는 이 지도가 들어가 있어요. 팔도총도. 팔도총도라는 우리나라의 팔도 그림이 있어요. 조선 팔도 그림. 이 안에도 여러분들 뭐가 그려져 있을까? 아,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영토로 기록이 돼 있어요. 알겠죠? 세종실록 지리지 같은 경우는 울릉도 독도를 형제섬 이렇게 써놔요. 형제섬. 그래서 조선시대 때 각종 지리지 때 울릉도가 독도가 우리 영토였다는 게 다 확인이 된다고요. 울릉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독도가 중요한 거예요. 독도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조선시대 또 고려시대는 안 씁니다. 그냥 여기다가 어차피 시험 안 나오니까. 고려나 조선의 각종 문헌에서 다 발견이 됐고요. 자, 근데 그때 갑자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17세기 말 여러분 숙종이에요. 또 숙종. 숙종 써주세요. 자, 숙종 때 조선과 일본 어민 사이에 독도에서 계속 분쟁이 일어난다. 왜요? 일본 놈들이 자꾸 넘어와서 뭐예요? 어부짓을 한단 말이야, 여러분. 응? 어업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숙종 때 안영복은 일본에 2차례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양미를 확인받았다. 이거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알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봅니다. 자, 별표 치세요. 동그라미 3번이 제일 중요한 문구예요. 자, 대한제국 때 정부는 울릉도의 주민이주를 장려하여 군을 설치했대요. 울릉군을 했다는 거는 여기다 뭘 파견한 거야, 여러분들? 지방관 파견한 거죠? 우리 9년에던 지방관 파견했었잖아. 그래서 넘깁니다. 관리를 파견하여 독도까지 관할하였다. 아, 대한제국 때까지 울릉도도 우리 땅이었네. 20세기 때까지. 그죠? 근데 언제 이 울릉도가 아니고 독도 땅을 언제 뺏겼대요? 무슨 전쟁 중? 무슨 전쟁 중? 여기 써 있잖아요. 러일 전쟁 중. 그쵸? 자, 러일 전쟁 중 독도를 러시아를 침범하기 위한 군사기지로 이용하기 위해 자, 시마네현에 시네마가 아니고 여러분 시마네 오타입니다. 오타예요. 시마네현에 불법적으로 편입되었다. 동그라미 세요. 불법이에요. 불법. 조선 몰래 한 거예요. 대한제국 몰래. PMT 할 거 광복 이후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에서 독도를 본래 한국 영토로 확인하여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하게 된다.
근데 왜 자꾸 분쟁이 될까? 여러분들, 응? 왜 분쟁이 될까요? 이때가 문제예요. 1965년. 자, 박정희예요. 박정희. 그냥 이건 듣기만 하세요. 박정희 때 여러분들 경제 개발하는데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돈 빌렸는지 알아요? 일본. 그래서 한일협정회 때 여러분 한일협정을 체결해서 일본에게 돈을 받아요. 근데 이때 독도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이때 일본 놈들이 뭐라 하냐, 야, 독도는 우리가 옛날에 가진 적도 있다. 그래서 독도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이관해서 이걸 처리하자. 이게 통과돼요.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 한일협정 때 독도는 한국 영토다, 무조건 영토다, 일본은 인정한다, 이런 게 만약에 통과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저 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계속 분쟁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응? 그래서 박정희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리고 저 때 여러분 위안부 문제도 제대로 해결도 안 됐고 공식 사과도 못 받았어요. 하지만 뭐는 받았어요. 그치, 경제개발 자본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나라가 무지막지하게 빠르게 선진국 대열에 낄 수 있긴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뭐가 잘했다 잘못했다고 볼 수가 좀 없어요. 자, 아무튼 간에 자 4번까지 딱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문제 좀 볼래요? 한 15분 정도 쉴 테니까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 자, 지금 관련된 문제만 딱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냐면 오케이, 438쪽 펴주실래요? 438쪽 15번 봅니다. 438쪽 15번 보세요.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한 1분 드릴게요. 435쪽 15번 풀어봅니다. 앞에도 있네. 아이고. 자, 15번. 정답은 쉽죠? 아까 얘기했던 거 4번이죠. 근데 1, 2, 3번 다 여러분 외워야 돼. 1번, 2번, 3번 문구 다 공부하셔야 돼요. 답만 고르지 마시고. 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8번 있어요. 8번. 436쪽에 8번. 자, 잘 보세요. 조선 후기 중국,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4번부터 볼게요. 4번부터. 자,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청에 대하여 표면상으로 4대였다. 맞죠? 어쩔 수 없지. 자, 하지만 청에 대한 적개심이 오랫동안 남아있어서 성리학적 명분론상 북벌론. 맞나요? 무슨 항 써주셔야 돼요? 거기다 효종 써주시면 되겠죠. 3번. 조선은 19세기 말 대한제국이에요. 여러분, 대한제국이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제국으로 바꾼 거는 여러분 1897년이에요 1897년. 그래서 19세기 말이죠. 그죠? 여러분 고종 부인이 누구예요? 민비죠. 명상후지. 그쵸? 명상후 을미사변으로 일본놈한테 죽죠. 그치? 도망가죠. 어디 도망가? 러시아 공사관 도망가요. 그리고 1년 만에 돌아와서 세운 게 대한제국 아니야. 그죠? 그래서 19세기 말 이게 대한제국이에요. 대한제국 때 울릉도에 군을 설치해 관리를 파견하고 독도관을 아까 그대로 있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2번. 만주지방에 대한 국경 문쟁으로 조선과 청은 무슨 산의 전개비 세웠어요? 백두산. 무슨 왕때예요? 숙종이에요. 알아야 돼요. 숙종 단독 문제 나오면 나와요. 분명히 숙종이에요. 1번.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일본과의 외교관을 단절하여 왕래가 전혀 없었다? 광해군 때 아까 무슨 약조 배웠어요? 기후약조 하고 통신사 파견하고 했잖아요. 1번이 틀렸죠. 됐죠? 자, 그 다음에 11번 별표 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순경 2차에서 백전방지용. 자, 1번. 팔도 총도는 울릉도와 독도를 별개의 섬으로 하여 그림으로 그려놓은 최초의 지도다. 맞아요. 아까 저기 있었던 팔도 총도. 자, 이게 2번.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 승남 등의 문헌에 의하면 울릉도와 함께 경상도 울진현에 소속돼 있었다. 독도가. 틀렸어요. 울진현은 경상도가 아니에요. 강원도예요. 바꿔주세요. 강원도. 겁나 그지같은 문제지? 그죠? 이건 백전방지운 진짜 어려운 문제였어요. 강원도에 강원도. 3번. 조선 숙종 때 안용복은 울릉도에 출몰하는 일본 어민을 쫓아내고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받았다. 맞죠? 4번. 19세기 말이니까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에서 조선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울릉도 경영에 나서 주민의 이주를 장려했다. 아까 말했잖아요. 군으로 승격 관리 이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경상도를 강원도로 바꿔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요. 448쪽 하면 이게 마지막 문제. 요것만 딱 풀고 좀 15분 정도 쉴게요. 44번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각 시기별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15세기면 조선 초기네요. 그죠? 조선 초기 류큐 동남아시아에 해당하는 거예요. 맞아요. 2번 16세기 명종 때 을묘해변. 이때 여러분 비변사 상설기구 됐죠? 맞고요. 근데 2번이 조금 애매한 문구였어요. 봐봐요. 만약에 을묘해변이 일어나자 비변사를 최초 설치하여, 그럼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려요. 그러니까 잘 읽으시라고. 비변사로 하여금 뭐 이런 건 맞는 말이죠. 3번 17세기 정묘란 병자호란의 패배로 청에 대한 문화적 열등감이 팽배해졌을까요? 우리가 문화적으로 열등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지. 군사적으로 열등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문화적으로는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슨 론을 주장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북벌론을 주장했었던 거잖아요. 바로 요거 아니에요. 인물성 이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됐죠. 하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18세기 때는 열등감까지는 아니지만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보자. 북학론이 대두되긴 하죠. 그러니까 3번이 틀린 문제예요. 지금 군사적 열등감으로 바꿔주세요. 문화적 열등감이 아니고 군사적 열등감이에요. 4번 18세기 숙종 때 양국 대표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백두산 전개비 세웠다. 맞죠? 오케이. 자, 정답은 3번이다. 답이 이렇게 보이셔야 돼. 자, 15분 쉬고요. 자, 오늘 경제 파트 딱 하면 여러분들 아마 시간이 맞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문제까지 풀면 딱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15분에 시작을 할게요.